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스마트폰을 들고 자유롭게 인터넷을 검색하고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으며 마음껏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나라, 중국에서는 이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국민을 학살하는 것도, 진실을 지워버리는 것도, 자유를 말살하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해왔습니다. 1989년 6월 4일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젊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꿈꿨고 중국이 한국처럼 대만처럼 민주주의를 가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총탄, 탱크, 학살, 그리고 침묵. 공산당은 국민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35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진실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천안문 학살 이후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살아남은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중국이 변하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랄해졌습니다. 중국이 다시 태어나려면 공산당이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 그가 직접 경험한 지옥 같은 중국의 현실과 그가 한국에서 목격한 진짜 자유의 모습을 통해 중국이 얼마나 망가졌고 왜 공산당이 사라져야 하는지를 폭로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장웨이입니다. 아마 중국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 하나겠죠. 하지만 그날 1989년 6월 4일 저는 그 흔한 이름을 가진 평범한 대학생에서 살아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천안문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칭화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던 저는 더 나은 중국을 꿈꿨습니다. 서구의 민주주의를 배우고 중국도 변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는 순진하게도 우리가 옳다면 정부도 우리 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돌아온 것은 총탄과 탱크의 포효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낮 동안 수십만 명이 모였지만 점점 줄어들었죠. 일부는 정부가 진짜로 무력을 사용할지도 모른다며 돌아갔어요. 하지만 저와 제 친구들은 남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자유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소리를 질렀어요. 발포했다. 쏘고 있어. 순간 공기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기저기서 비명이 들렸고 사람들이 아수라장이 되어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그제야 뛰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서 있던 후배가 그대로 쓰러졌어요. 저는 손을 뻗었지만 그의 눈은 이미 풀려 있었습니다. 피가 도로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누군가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곧이어 또 한 발이 날아왔고 그 친구마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멀리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도망치지 못한 사람들이 그대로 탱크 바퀴 아래 깔려버렸어요. 살려달라는 비명조차 짓뭉개졌어요. 바닥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잔해들이 남았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아니, 짐승보다도 악랄한 존재들이었어요. 공산당은 자기 국민을 이렇게 학살할 수 있는 집단이었어요. 그렇게 도망치던 중 누군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웨이, 이쪽이야. 고향 친구 리펑이었어요. 그는 칭화대에서 저와 함께 공부하던 친구였죠. 우리는 겨우겨우 어두운 골목으로 숨어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였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리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본 걸 세상이 알아야 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디선가 철컥 소리가 들렸어요. 군인들이 골목을 봉쇄한 겁니다. 그 순간 리펑이 저를 밀쳤어요. 도망쳐, 웨이. 그는 반대편으로 뛰었고 군인들의 총구가 그를 향했습니다. 그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후로 몇 주 동안 저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홍콩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리펑의 비명소리는 아직도 제 귀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중국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천안문? 무슨 소리야? 그런 일 없었어. 30년이 지난 지금도 중국에서는 천안문을 검색할 수 없습니다. 중국 청년들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냐고요? 공산당이 모든 걸 지워버렸으니까요. 진짜 지식인들은 다 죽었고 남은 자들은 침묵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중국이에요. 천안문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이 과연 축복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저주였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죽어가는 것을 봤어요. 군홧발에 짓밟히고 총탄에 쓰러지고 탱크에 갈려나가는 장면을요. 그런데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것도 고작 도망쳐서요. 도망치고 사흘 뒤 베이징의 공기는 더욱 살벌해졌습니다. 군부대가 도심을 장악했고 수많은 대학생과 지식인들이 감옥으로 끌려갔죠. 저는 그날 이후 숨어 살았습니다. 집에 갈 수도 없었어요. 제 이름은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랐을 테니까요.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걸 아무도 알아선 안 돼.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는 정부 관료였습니다. 공산당의 실체를 알면서도 그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살리기 위해 최후의 선택을 했어요. 내 삼촌이 홍콩에 계신다. 넌 당분간 거기 가야 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중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못했죠. 1989년의 홍콩은 지금과 달랐어요. 아직은 중국이 아닌 자유의 섬이었죠. 하지만 저는 홍콩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도망자였으니까요. 학생들이 다 죽었어? 증거 있어? 홍콩의 한 언론사 기자가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까지도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직접 봤습니다. 그래도 중국 정부는 외부 불순 세력의 선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현실이었어요. 이미 세계 언론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싸우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증거가 되겠습니다. 몇 달 뒤, 저는 결국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홍콩에서 버틸 수 없었거든요. 중국 정부가 저 같은 사람들을 하나둘씩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으로 넘어간 저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살아남았으니 살아야 했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저는 자유롭지 않았어요. 중국이 저를 쫓아오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이었어요. 낯선 동양인 남성이 다가오더군요. 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어요. 당신 누구요? 조국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그는 명함 한 장을 건넸어요. 거기에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중국 대사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숨이 막히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공산당은 저를 끝까지 쫓아오고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정착한 뒤에도 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연구실 문이 열린 흔적이 있었고 이메일이 해킹당했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중국으로 돌아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국을 위해 일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제 와서 조국을 위해 일하라니. 그들이 학살한 사람들은 뭐였나요? 조국을 위해 희생한 겁니까? 저는 도망쳤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여전히 도망치는 중이에요. 공산당이 존재하는 한 자유로운 중국인은 있을 수 없으니까요.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경제학 교수로 살아가고 있어요. 연구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논문을 쓰고 학술회의에서 발표도 하죠. 그런데 가끔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보면 소름이 돋아요. 그들은 천안문 사태를 모릅니다. 중국 정부는 천안문을 지웠어요. 중국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역사라고 배워요. 진실을 아는 자들은 이미 죽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입을 닫았다. 이게 바로 공산당이 지배하는 방식이에요. 미국에 정착한 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뉴욕의 한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어요. 학자라는 위치 덕분에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를 비교할 기회가 많았죠. 하지만 제가 연구하면 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국. 저는 오랫동안 중국과 한국을 비교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한국과 중국은 비슷한 점이 많았거든요. 문화적으로도 가깝고 역사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었으며 경제 개발 초기에는
중국보다 한국이 훨씬 가난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고 중국은 여전히 공산당의 족쇄에 묶여 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이었어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을 그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작은 나라 정도로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루는 미국인 동료 교수와 점심을 먹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성장했지만 우리는 한국을 더 존중해. 왜죠? 제가 물었죠.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야. 그리고 기술 혁신을 스스로 이루고 있지.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미국인들에게 한국은 존경할 만한 나라였던 겁니다. 미국에서 한국을 연구하면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미국 기업들이 한국과 중국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2000년대만 해도 많은 미국 기업들은 중국을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여겼어요. 저렴한 인건비, 거대한 시장, 빠른 경제 성장. 하지만 2020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하루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기업인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중국을 신뢰하지 않아. 지식 재산권을 훔치고 기술을 베껴. 게다가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해. 그러면서 그가 덧붙인 말이 있었습니다. 우린 이제 한국과 협력하려고 해. 한국은 약속을 지키고 혁신을 만들거든. 저는 미국에서 점점 바뀌는 기류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었지만 이제 미국은 한국을 더 신뢰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의 엘리트들이 한국을 배워야 할 나라로 본다는 점이었어요. 하루는 하버드대에서 열린 한 경제 포럼에 참석했어요. 강연자는 미국 경제 정책을 연구하는 저명한 교수였죠.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미국은 한국의 경제 정책을 연구해야 한다. 청중들이 웅성였어요. 미국이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그 교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20세기 후반 가장 성공적인 경제 모델을 만든 나라 중 하나다. 정부의 산업 정책과 민간 기업의 혁신이 결합한 사례를 연구해야 한다. 제가 아는 한국은 과거에 중국과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미국조차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저는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비슷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 왜 이토록 다른 길을 걸어왔을까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을 가봐야겠다.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저는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어요. 미국이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나라가 정말 어떤 곳인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불안했어요. 30년 만에 아시아 땅을 밟았어요. 그것도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서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연구하고 논문을 써왔지만 직접 경험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괜히 긴장되더군요. 공항은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사람들이 뛰어다니거나 새치기를 하는 모습도 없었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저는 공항에서 택시를 타려고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던 한 승객이 짐을 떨어뜨렸어요. 순간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짐을 주워줬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서울 중심가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누군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욕하고 있더군요. 이 정부도 문제 많아. 정책이 너무 엉망이야.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대놓고 대통령을 비판해도 되는 건가? 더 놀라운 건 경찰이 가만히 있다는 거였어요. 그 다음으로 저는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어요. 미국에서 한국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많이 만났고 서울대 교수와도 교류가 있었거든요. 서울대 캠퍼스를 걷다가 우연히 학생들이 토론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토론 주제가 정부 비판이었어요.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 이 법안은 폐지해야 한다. 이런 식이면 다음 선거에서 바뀌어야 한다. 이걸 보고 저는 더 놀랐어요. 중국의 대학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거든요. 아니, 천안문 사태 이전까지는 가능했어요. 하지만 공산당은 지식인들을 탄압했고 대학 캠퍼스는 이제 체제 선전의 도구가 되어버렸죠.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건 경제 논리가 아니라 공산당의 이념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대학은 달랐어요. 학생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토론을 하고 교수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GDP만 보면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크죠. 인구도 많고 세계 시장에서 중국 제품이 넘쳐나니까요.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경제 규모와 실제 기술력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을 직접 경험하면서 저는 한국이 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인지 알게 됐어요. 반대로 중국이 왜 한국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지도요. 중국에서 기업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공산당과의 연결.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모든 경제 활동을 통제합니다. 기업이 아무리 커도 공산당에 협조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알리바바의 마윈이죠. 그는 한때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가였습니다. 하지만 공산당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순간 그의 제국은 무너졌어요. 반면 한국에서는 삼성이든 현대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어요. 물론 정부 규제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이 존재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 경제와 공산당 경제의 차이였습니다. 기술 격차는 경제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의 방산 산업도 연구했어요. KF-21 전투기, 미사일 방어 시스템, 첨단 군사기술. 한국은 미국과 협력하면서 첨단 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중국의 군사력은 숫자만 많을 뿐 기술력은 한국보다도 떨어지는 수준이었어요. 특히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공군 전투력에서 한국이 중국을 압도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력으로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중국처럼 군사 정보를 훔쳐서 베끼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무너지지 않는 한 절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 한국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혁신을 만들어냈어요. 반면 중국은 공산당이 모든 걸 통제하며 단순한 모방만 해왔어요.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겁니다. 1989년 저는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화를 외쳤어요. 그때 우리는 순진하게도 생각했어요. 경제가 발전하면 정치도 자연스럽게 변할 거야. 중국도 언젠가는 민주화될 수 있어. 저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중국의 지식인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왜냐하면 한국과 대만이 그랬으니까요. 대만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장제스 정권 아래 독재 국가였지만 이후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어요. 한국도 군부 정권이 있었지만 1987년 민주화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중국도 경제 발전만 하면 언젠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착각이었죠. 2000년대 초반 저는 연구자로서 중국의 경제 성장을 지켜봤어요. 개혁 개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했고 도시들은 빠르게 성장했어요. 당시 서구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은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점점 자유로워질 것이다. 언젠가는 중국도 민주화를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공산당을 몰랐어요. 공산당은 경제 개혁을 하면서도 절대 정치 개혁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제 성장의 성과를 독점하면서 더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게 되었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을 때 저는 미국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사람들은 말했죠. 이제 중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려나? 개방이 더 진행되면 정치적으로도 변화가 있을까? 하지만 그건 커다란 착각이었습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점점 더 독재로 굳어졌어요. 특히 2010년대 이후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공산당의 권력은 더 강해졌어요. 이제는 인터넷 검열도 더 심해졌고 반체제 인사들은 더욱 탄압받고 있어요. 제가 1989년에 베이징을 떠날 때 적어도 중국에는 진짜 지식인들이 있었어요. 자유를 외치는 대학생들이 있었고 변화를 꿈꾸는 학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중국에는 더 이상 지식인이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천안문 사태 이후
독립적인 사상을 가진 지식인들은 체제에서 배제됐어요. 정부를 비판하는 교수들은 사라졌어요. 언론마저 완전히 통제되고 있어요. 30년 전, 저는 중국의 대학에서 자유롭게 사상을 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대학에서는 공산당의 위대함을 배우고 있어요. 저는 최근 중국 대학의 강의 커리큘럼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민주주의 사상도 없고 자유주의 경제도 없어요. 대신 시진핑 사상이라는 과목이 필수 과목이 되어 있었어요. 이걸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중국은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진짜 지식인들은 이미 다 사라졌어요. 남은 건 공산당에 충성하는 가짜 학자들 뿐이에요. 한국과 대만이 민주주의로 전환된 과정은 사실 꽤 비슷해요. 둘 다 한때는 독재 체제였죠. 한국은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 독재가 있었어요. 대만도 장제스 이후 국민당이 계속 권력을 독점했어요. 이 두 나라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경제 성장이 민주화로 이어졌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 반대가 일어났어요. 공산당은 철저한 세뇌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거부하도록 만들었어요. 제가 최근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길 바라나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아니요, 우리는 서구식 민주주의가 필요 없어요. 민주주의는 혼란을 일으킬 뿐이에요. 중국은 공산당이 있어야 강해질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중국 정부가 수십 년 동안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준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중국이 변하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중국은 공산당이 존재하는 한 절대 변하지 않는다. 저는 한국과 대만에서 중국이 갈 수 있었던 길을 봤어요. 그러나 중국은 그 길을 포기했습니다. 한국은 군부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얻었고 대만은 국민당의 권위주의를 청산했어요.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공산당의 독재 아래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지금의 중국의 젊은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공산당 덕분에 중국이 강해졌다. 민주주의는 혼란만 가져온다. 미국도 한국도 결국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저는 중국이 강해지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나요. 진짜 강한 나라라면 왜 국민들을 통제해야 하죠? 왜 인터넷을 차단하고, 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왜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면 공산당의 감시를 받아야 하죠? 그게 진짜 강한 나라의 모습인가요? 한국과 대만은 공산당 같은 독재 체제 없이도 강한 국가가 되었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국민이 자유롭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중국은 겉으로는 성장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졌어요. 공산당이 모든 걸 통제하면서 기업도, 교육도, 기술도 한계를 맞이했어요. 공산당은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공산당이 존재하는 한 중국은 희망이 없어요. 공산당이 존재하는 한 중국은 자유를 가질 수 없어요. 중국이 다시 시작하려면 공산당이 무너져야 한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진실을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1989년 천안문에서 죽어간 친구들에게 저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으니까요. 여러분은 이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나라. 진실이 검열당하는 나라. 정부를 비판하면 사라지는 나라. 그런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까? 강한 국가는 총칼로 국민을 억누르는 곳이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강한 곳입니다. 한국이 그랬고 대만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도 공산당의 족쇄에 묶여 있습니다. 공산당이 사라지지 않는 한 중국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공산당이 존재하는 한 중국은 영원히 부패한 거짓 강대국일 뿐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공산당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다시 중국 땅을 밟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가 원했던 진짜 중국이 드디어 시작됐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싸울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도 이 현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중국은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은 한때 우리보다 훨씬 가난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요? 일본의 한 젊은 여성이 한국에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언제나 한국보다 위에 있어야 해. 우리가 없었다면 한국은 지금도 가난한 나라였을 거야. 그녀의 아버지와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하며 한국을 비웃었죠. 그리고 그녀도 그런 생각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 한복판에 서서 화려한 고층 빌딩과 초현대적인 기술을 마주한 순간 그녀는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경복궁,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거리마다 넘쳐나는 활기찬 에너지까지 한국은 그녀가 알던 작고 하찮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금 그녀가 한국에서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카라고 합니다. 일본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지만 일본을 벗어나 다른 나라를 경험해 볼 기회는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접한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이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언젠가 꼭 직접 가보고 싶고 배워보고 싶은 곳이 되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저 취미였어요. 방에서 혼자 한국 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케이팝 가사를 따라 부르며 발음을 흉내내는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어로 말하고 한국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한국어 학원을 등록했어요. 학원의 첫날, 제 가슴은 설렘과 긴장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어쩌면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전혀 다른 세계로 한 발짝 들어가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어 학원은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젊은 대학생부터 은퇴 후 취미로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죠. 첫 수업은 아주 기초적인 문법과 단어를 배우는 것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안녕하세요라는 간단한 인사말을 가르쳐 주셨을 때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어요. 그렇게 간단한 단어조차 제 입에서는 어색하게 나왔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같은 반 친구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키라는 친구는 저와 비슷한 또래였고 저처럼 케이팝 팬이었어요. 우리는 수업 후 근처 카페에서 만나 서로 좋아하는 아이돌과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며 금방 친해졌습니다. 유키는 한국어 실력이 꽤 좋았는데 드라마를 보며 독학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노력에 감탄하며 저도 그렇게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학원을 다니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한국어는 단순히 단어나 문장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거였죠. 수업 중에 선생님께서 던지신 한마디는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은 한때 가난한 나라였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해 이제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이 성장했다는 차원을 넘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눈부신 변화를 이뤘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학원에서 배운 단어들을 조용히 은졸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장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오늘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오늘 학원에서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인 건축과 현대 기술을 조화롭게 발전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라고요.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버지의 한마디가 날아왔습니다. 한국어 배워서 대체 뭐에 쓰려고 그러니? 그런데 시간 쓰지 말고 영어 공부나 더 해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제 이야기에 흥미조차 없다는 태도가 확실히 느껴졌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반박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할머니께서 한술 더 뜨셨습니다. 한국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니?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그 나라를 도와줬는데. 할머니의 말투는 마치 당연한 사실을 얘기하듯 가볍게 들렸지만 그 안에 깔린 편견은 무겁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지금 한국은 옛날의 한국이 아니에요. 제가 수업에서 배운 바로는 한국은 지금 IT 기술이나 반도체 같은 분야에서 세계 1위예요.
그리고 일본도 한국한테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 말을 들은 할머니는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애가 뭘 모르는구나. 책에서 본 걸로는 세상을 다 알 수 없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가족들이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온갖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한국을 부정적으로 볼까?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분명한 것은 저는 가족들이 알고 있는 한국과 제가 배운 한국이 너무나 다르다는 점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학원에 가는 길에 유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유키는 제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어요. 우리 집도 비슷해. 특히 할아버지는 한국 얘기만 나오면 뉴스에서 보던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하시거든. 나도 처음에는 설득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내가 느끼고 배운 걸 보여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 유키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날들은 여전히 제게 즐거움이었지만 집에서의 냉소적인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부모님과 할머니는 한국어 공부가 쓸데없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았고 저는 점점 더 답답함을 느꼈어요. 유키와 저는 한국어 수업이 끝난 후 근처 카페에서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유키는 저와 비슷하게 가족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들은 적이 많다고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항상 뉴스에서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쓸데없이 일본 욕하는 나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한국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게 없으시더라고요. 유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저도 유키의 말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할머니도 비슷해요. 한국은 옛날에 일본 덕에 발전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배운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닌데 라고 말하니 유키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우리가 보는 한국과 어른들이 보는 한국은 정말 다른 세계인 것 같아요. 한국어를 배우며 느낀 건 언어의 아름다움뿐만이 아니었어요. 학원에서 만난 다른 친구들도 저희와 비슷한 이야기를 공유하곤 했거든요. 한 번은 학원 친구들과 다 같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날이 있었어요. 그날의 주제는 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는가였어요. 모두가 각자의 이유를 솔직히 이야기했죠. 한 친구는 처음엔 드라마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국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더 이해하고 싶어서 계속 배우고 있어요 라고 했고, 또 다른 친구는 한국어를 배우며 내 사고방식이 더 넓어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긍정적인 경험만 한 건 아니었어요. 한 친구는 가족들로부터 한국어 배우는 건 일본인으로서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화를 참지 못하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정말 화가 나요. 저는 그냥 제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는 건데 왜 그게 자존심 문제로 연결되는 거죠? 그의 말에 모두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학원에서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지만 그동안 배운 걸 실제로 활용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어요. 친구들과 드라마 대사를 따라하거나 학원 수업 중 짧은 대화를 연습하는 정도였죠. 그래서 한국인과 직접 대화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원에서 한국인 친구를 소개해주겠다는 공지가 떴어요. 온라인 교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학습자가 한국 친구와 직접 소통하며 한국어를 연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는 당장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조금 떨리긴 했지만 이제야말로 진짜 한국어를 배워볼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뒤 저는 드디어 온라인을 통해 한국 친구와 첫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화면 속에 나타난 친구는 제 또래의 대학생이었고 이름은 민준이었어요. 민준은 밝게 웃으며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의 발음은 또렷하고 친근해서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긴장이 풀렸어요. 대화의 시작은 어색했지만 민준은 저를 많이 배려해 주었어요. 제가 서투르게 문장을 만들 때마다 괜찮아요. 정말 잘하시네요. 라며 격려해 주었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쉽게 말해 주었어요. 우리는 서로 좋아하는 음악과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민준에게 요즘 일본에서 인기 있는 K-팝 그룹을 이야기하며 한국 노래 가사를 해석한 경험을 들려줬어요.
민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와, 리카 씨는 한국 문화를 진짜 많이 알고 있네요. 요즘 일본에서도 한국이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 말을 들으니 묘하게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일본과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된 것 같았거든요. 대화가 깊어지면서 민주는 일본에서의 삶에 대해 묻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느낀 어려움과 가족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놨죠.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한국에서도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예전에 일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요즘은 많이 변했어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분명 더 좋아질 거예요. 그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은 노력이 언어를 배우는 걸 넘어 두 나라를 조금 더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는 대화를 마치기 전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앱과 웹사이트를 추천해줬어요. 그가 보내준 자료들을 보며 제가 얼마나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을지 설레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민준과의 대화에서 배운 새로운 단어와 표현들을 공책에 정리했어요. 특히 그가 말했던 우리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분명 더 좋아질 거예요라는 문장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저도 언젠가는 그런 노력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며칠 뒤, 저는 민준과 두 번째 대화를 나눴어요. 이번엔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비교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민주는 한국의 한옥과 서울의 현대적인 빌딩들이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줬고, 저는 일본의 전통마을과 도쿄의 고층 빌딩을 떠올리며 비슷한 점이 많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민준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리카 씨, 한국에 오시면 꼭 경복궁에 가보세요. 한국의 역사와 현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선명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제가 한국에 가서 직접 그 문화를 체험하며 배운 것들을 가족들에게 전해주는 장면이요. 민준과의 대화는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을 넘어 제게 꿈과 목표를 심어주었어요. 저는 민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 가게 되면 꼭 당신을 만나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할게요. 민준과의 대화는 제게 한국어 학습에 새로운 동기를 심어주었어요. 저는 매일 조금씩 더 한국어 실력을 쌓아갔고 그 과정에서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정이 캠퍼스에서 예상치 못한 논쟁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은 수업 시간에 한일 관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어요. 교수님께서 주제를 제시하며 학생들에게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셨죠. 저는 조금 긴장했지만 한편으로는 흥미로웠어요. 처음엔 다른 학생들이 신중하게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역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관계 개선도 어렵다라거나 경제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오갔죠. 그런데 한 학생이 느닷없이 이런 말을 꺼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지금도 일본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잘 나간다고 해도 결국 우리 기술과 경제 덕분 아니겠어요? 그 말에 교실안 분위기가 살짝 어색해졌어요. 저는 처음엔 그냥 넘기려고 했어요. 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발언은 점점 더 과격해졌어요.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 우리 문화를 카피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걸 보고 있으면 한국은 아직도 일본의 그림자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저는 손을 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는 그 의견에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제 마음속엔 확고한 의지가 있었어요. 한국은 분명히 일본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많지만 지금은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IT 기술이나 대중문화는 한국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분야라고 봐요.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제게 집중됐어요. 저는 살짝 긴장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느낀 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지였어요. 그건 일본 덕분에 이뤄진 게 아니라 그들만의 노력과 도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을 듣던 학생들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 사이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좋은 관점입니다. 사실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과거의 역사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배울 점이 많다는 점에서 리카 학생의 의견은 주목할 만하군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묘하게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얻은 경험들이 제 개인적인 성장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거든요. 점점 자신감이 생긴 저는 어느 날 SNS에 제가 배운 것들을 기록해 보기로 했어요. 처음엔 공부한 단어나 문장을 적고 거기에 제가 느낀 점을 간단히 덧붙이는 정도였어요. 예를 들면 오늘 배운 단어 도전. 도전은 저에게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 자체를 의미해요라는 글을 올리곤 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 게시글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배우시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라는 응원 댓글도 있었고, 저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는데 리카 씨 글을 보니 용기가 나네요 라는 따뜻한 메시지도 있었어요. 저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감동받으며 더 자주 글을 올리게 되었어요. 어느덧 팔로워 수도 늘어나고 제 게시글에 댓글이 달리는 일도 흔해졌습니다. 그러나 좋은 반응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제가 한국어를 배우며 느낀 한국의 매력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드라마와 K-팝의 특별함에 대해 쓴 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왜 일본인이 굳이 한국어를 배워야 하죠? 일본어가 더 우수한 언어 아닙니까? 처음엔 그 댓글을 무시하려 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유사한 비판적인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좋아하다니 일본인으로서 자존심은 없는 건가요? 라는 말까지 나왔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평소엔 한국어를 배우는 게 즐겁기만 했는데 누군가에게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거든요. 그 댓글들을 읽으며 처음엔 억울함과 화가 났지만 곧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지 그 이유를 더 분명히 보여줘야겠다. 다음 날 저는 답글을 달기로 마음먹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건 저에게 단순히 언어 공부가 아니에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제가 사는 세상 밖의 더 넓은 세계를 만나는 방법이죠. 일본인으로서 자존심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답글은 제 마음을 담아 쓴 거였어요. 사실 반응을 예상하며 쓴 건 아니었지만 예상 밖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 글을 공유하며 응원 댓글을 달아줬어요. 리카 씨 말씀에 완전 동의해요. 저도 한국 드라마를 보며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이런 열린 태도가 요즘 일본 젊은 세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댓글들을 읽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제 모습이 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한 어르신이 제 게시글에 장문의 댓글을 남기셨어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리카 씨 글을 보니 내가 너무 한쪽만 보고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댓글을 읽는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글을 올리고 제 생각을 공유했을 뿐인데 누군가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주변, 특히 가족들과의 갈등은 풀리지 않은 숙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걸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할머니는 예전처럼 한국이 뭐가 대단하냐고 말하셨습니다. 그런 태도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어요. 어쩌면 그분들도 자신의 시대에 갇혀 있는 피해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원에서 한국의 세대 갈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한국에서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지만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국에서도 노인 세대가 예전의 가치를 고수하려 하고 젊은 세대는 그런 태도에 반감을 가지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함께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가르치거나 노인들이 젊은 세대의 어려움을 공감하려는 시도들이 그런 예죠. 선생님의 이야기는 마치 제게 직접 하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할머니와 함께 앉아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께서 저를 이상하게 보셨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이상한데 나한테까지 가르치겠다고.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건 단순히 언어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예요. 제가 배운 걸 할머니께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마지못해 따라주셨고, 저는 간단한 단어 몇 개를 가르쳐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처음엔 어색해 하시던 할머니도 조금씩 흥미를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할머니께 한국의 세대 갈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한국에서도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갈등이 많대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대요. 할머니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나도 어쩌면 너무 고집스러웠을지도 모르겠네. 그 말은 제게 정말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저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기로 하셨어요. 예전에 제가 혼자 보던 드라마를 가족과 함께 보게 된 건 처음이었어요. 할머니는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이 사용하는 한국어를 들으며 이게 내가 배운 거구나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비록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제가 한국어를 통해 가족들과의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학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께서는 제가 한국어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데 자신감을 얻었다고 칭찬해 주셨죠.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도 많았어요. 특히 빠른 한국어 대화 속에서 자주 길을 잃곤 했어요. 괜찮아요. 리카 씨 실수는 배우는 과정의 일부잖아요. 민준도 이런 말을 해주며 계속 저를 응원해줬어요. 그의 격려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 무렵 학원에서 한국으로 단기 연수를 가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민준이 추천했던 경복궁도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곳들도 모두 그 연수 일정에 포함되어 있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이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리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한국까지 가는 건 좀 과하지 않니? 아버지의 걱정 섞인 말에 저는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배우고 싶어요. 언어를 배우는 걸 넘어서 제가 진짜로 관심 있는 걸 확인하고 싶다고요. 제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그동안 쌓아온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지를 다졌습니다. 놀랍게도 제 진심이 통했는지 아버지는 마침내 허락해 주셨어요. 드디어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도착한 날, 저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활기찬 분위기와 새로운 언어가 오가는 소리에 흥분을 감출 수 없었죠. 서울에 도착해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경복궁이었어요. 웅장한 전통 건축물과 현대적인 서울의 풍경이 한 곳에서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동안 학원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연수 중에 저는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어요. 현지 가이드부터 연수에 참여한 다른 학생들까지 모두가 따뜻하게 저를 맞아줬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리카 씨가 이렇게 한국에 관심을 가져주고 직접 찾아와줘서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은 한층 더 단단해졌어요. 짧은 연수 기간 동안 저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경험했어요. 전통시장에서 현지 음식을 먹으며 따뜻한 한국인의 정을 느꼈고 첨단 기술이 가득한 판교의 IT 기업 투어를 통해 한국의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엿봤습니다. 그리고 연수 마지막 날, 저는 민준과 직접 만났어요. 그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리카 씨가 한국에 와줘서 너무 기뻐요. 제가 했던 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여기서 느낀 것들을 가족들에게도 꼭 전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그동안의 모든 배움과 경험이 하나로 연결되는 걸 느꼈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특히 할머니께는 경복궁에서 찍은 사진과 전통시장에서 받은 작은 기념품을 보여드리며 말했죠. 할머니,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모습이 정말 많더라고요. 할머니는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니 나도 한 번쯤 가보고 싶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가족과 함께하는 여정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어를 배우며 저는 언어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연결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연결이 언젠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연수는 끝났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곳에서 느꼈던 감정과 배움이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민준과의 만남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연수 마지막 날 그와 나눈 대화는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한국을 떠난 뒤에도 민준과의 연락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준과 저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대화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국가적 차이를 넘어선 개인적인 이야기로 확장되었어요. 그는 종종 저에게 자신의 꿈과 목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언젠가 한국과 일본을 더 가까이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리카 씨처럼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민준과 저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특별한 존재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감정을 처음으로 확실히 깨달은 건 민준이 일본으로 저를 만나러 오겠다는 말을 꺼냈을 때였어요. 리카 씨, 다음 방학에 일본으로 갈까 해요. 리카 씨가 보여주는 일본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저는 놀라면서도 설렘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민준이 일본에 오게 된 날, 저는 공항에서 그를 처음으로 맞이했어요. 한국에서의 연수 때처럼 환하게 웃는 민준의 얼굴을 보니 마치 꿈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와 함께한 일본 여행은 정말 특별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도쿄를 소개하며 일본의 전통과 현대를 보여줬고 민준은 한국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흥미롭게 관찰하며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특히 제가 어릴 때 자주 갔던 사찰에 함께 갔을 때 민준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여기는 한국의 사찰과 정말 비슷해요. 이렇게 닮은 점이 많은데도 왜 사람들은 서로 다르다고만 생각할까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하며 대답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서로를 더 많이 알게 된다면 그런 벽들도 조금씩 허물어질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민준과 함께라면 그런 벽을 허무는데 작은 힘이 될 수도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여행의 마지막 날 민준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리카 씨와 함께한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이렇게 특별한 인연을 만날 줄 몰랐어요. 그의 말은 제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그날 밤 저는 민준과 함께한 시간들을 떠올리며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민준과의 이 특별한 관계를 더 소중히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그저 메시지와 통화로만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점점 아쉬움을 느꼈어요. 언젠가는 한국에 다시 가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한국어 실력을 쌓아가던 중 한국의 한 글로벌 기업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 프로그램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제가 전공했던 마케팅과 관련된 업무였고 한국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였죠. 이건 내게 주어진 기회야 라고 생각하며 용기를 내어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죠. 합격을 축하합니다. 곧 한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의 노력과 배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가족들도 처음엔 놀란 눈치였지만 아버지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응원하마 가서 내가 꿈꾸던 걸 이루고 와라. 한국으로의 이주는 설레는 동시에 긴장이 되는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불빛들은 제가 맞이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더 크게 부풀렸습니다. 공항에서 민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취업한 회사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기업이었어요.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 첨단 기술로 가득한 사무실과 능숙한 직원들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곳이 내가 앞으로 꿈을 펼칠 무대구나 라고 생각했죠. 동료들도 제가 외국인이라는 점에 편견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제 한국어 실력을 칭찬하며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하지만 한국 생활이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니었어요. 업무에서 사용하는 전문적인 한국어는
학원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어려웠고 가끔은 언어 장벽에 부딪히기도 했죠. 그런 날이면 퇴근 후 민준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항상 저를 격려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리카 씨,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배워가면 돼요.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의 응원 덕분에 저는 지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활기차고 다채로웠어요.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부터 홍대의 젊고 자유로운 분위기까지 한국은 과거에 제가 책과 드라마로만 접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매일 발전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도시였어요. 저는 한국어로 동료들과 소통하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자신을 보며 점점 더 제게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민준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그는 언제나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고,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한국의 다양한 곳을 여행하며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 번은 경주의 전통적인 한옥마을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민준이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도 우리 서로 다름을 이해하면서 함께하고 싶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그래요. 민준 씨와 함께라면 어디서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제 일상으로 자리 잡았고 민준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한국은 제가 일하고 사는 곳을 넘어 제게 두 번째 고향이자 새로운 도전의 무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민준과 함께하는 이 여정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한국과 일본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